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무린입니다. 오늘 뭐 살지, 내일 뭐 살지 고민하지 마. 한무린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된 것이죠. 승인 초일기 이제 들어갔는데요. 현재 가격은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큰 상승세가 없죠. 그래도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살지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마감일이 땡땡땡땡 있었어요. 그쵸? 지금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8개 기관을 한꺼번에 승인을 했는데요. 이 승인이 사실은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승인한 것은 9B-4라는 그 문서를 승인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한 거고, 이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거래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S1 문서가 이제 통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언제쯤이 될지는 아직은 미정이에요. 미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간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첫 번째, 뭐죠? 알트코인장 불장 오나요? 다들 기다리고 있죠. 다들 불장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불장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이어. 그렇죠? 불장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항상 궁금한 거는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냐. 불장에 워낙에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상품성의 변동성이 엄청 심해요. 이 상품군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펀더멘탈 기초들이 좀 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스타트업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크고 탄탄하고 유명하다고 해도 정말로 그 기업이 탄탄한 정도가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인지를 하고 이 코인이라는 자산, 상품군 투자에 뛰어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제부터 그래서 거래 가능한가? 우리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래가 가능하기는 한 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뭐 사지? 이것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더리움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요 말까요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더리움 차트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 얘가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주란 말이에요. 이더리움이. 그쵸? 알트코인의 명실상부한 누가 봐도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그쵸? 그래서 이 대장 중의 대장인 이더리움 차트가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전체적인 알트코인 장이 가지고 있는 도미넌스라는 차트가 있는데, 그 이제 점유율을 뜻해요. 그래서 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또 잘 버텨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알트코인의 불장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불장이 오진 않더라도 조금 약간 이렇게 활활 타오르진 않더라도 이렇게 불씨라도 이렇게 펼쳐지려면 이더리움이 일단 잘 가야 돼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됐는데 되고 나서 좀 주춤합니다. 주춤. 그럼 이게 왜 주춤한 거야? 승인이 됐는데. 오히려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승인이 될 것을 뭔가 감지한 뭔가 세력이 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이런 움직임을 조금씩 보였을 때 누군가 따라탄 거죠. 이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쏘고 지금 발표가 났는데 약간 주춤합니다.
지금 여기 이더리움 차트에서 RSI를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요건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날봉상 과매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매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장은 끝없는 과매수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끝없는 과매수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RSI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려오는데 이더리움의 차트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조금씩 버틴다. 그러면 좀 버티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읽을 때는 언제나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읽는 게 중요한데 추세는 곧 힘이죠. 힘, 곧 추진력. 그러면 얘 지금 추진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아직 이쪽으로 추세가 붙었구나. 이런 건요. 이런 거는 지금 얘가 밀렸다 어쨌다 양쪽으로 계속 꼬리를 이렇게 꼬리가 생기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 다투는 중이다. 다투면서 저 위에서부터 조금씩 밀렸구나. 근데 이 밀린 거를 얘가 올렸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저 위에 있는 고점부터 쭉쭉쭉 추세를 연결하면 여기가 딱 저항선이에요. 근데 보통 저항선은 한 번에는 못 뚫어요. 특히 오래된 저항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데 한 번 딱 쳤다 그러면 못 뚫는 게 보통 대부분입니다. 물론 뚫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확률로 못 뚫어요, 다들. 그래서 보통 못 뚫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 뚫을 확률이 좀 더 올라가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뚫게 되죠. 그래서 보통 언제나 여기 이게 원바닥 그리고 두 개 가면 쌍바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쌍바닥 쌍천장 이게 중요한 차트상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차트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과거 현물 ETF가 승인 났을 당시 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승인되자마자.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뭐라고? 재료 소멸이냐? 재료 소멸된 건가? 왜냐면 현물 ETF가 승인 났으니까. 수익 실현하는구나. 재료가 소멸돼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미 현물 ETF가 될 거라는 선반영이 되었었구나. 라는 보통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죠. 뉴스에 어쨌다더라.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떨어진 이유. 뭐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차트가 좀 더 빨라요. 뉴스보다 차트가 빠릅니다. 뉴스를 보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지금 뭐 AI 뭐 데이터 센터 뭐 얘기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뭐가 떡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늦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요새 이게 잘 나간대 하면서 이제 뉴스를 토대로 보잖아요, 차트를. 그러면 차트가 정말로 너무 잘 가고 있는, 막 쑥쑥 잘 가고 있어요, 이 차트가. 그러면 이거 차트 좋네, 사야지. 이러면 여기가 고점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항상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적절한 타이밍을 판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뉴스보다. 그래서 언제나 뉴스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그때 좀 하락했었어요. 한 몇 퍼센트? 20% 정도.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우리 또 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이 짬밥 이제 국은 우리 비트코인 시장의 고인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20%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0% 이 뭐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이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가 뭐 이렇게 정말로 뭐 시총 큰 주식 이런 거 생각하면 20%나 떨어졌어. 뭐 짧은 시간에 대폭락이야라고 하겠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 마이너스 20%는 옆으로 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품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투자할 때는 이 언제 들어가느냐, 조금이라도 저점에 들어가려는 노력, 이게 이 상품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이론, 분석 이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품군에 투자를 하려면 저의 하모닉 이론 아시죠, 여러분? 그 하모닉 이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이론 공부를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20%가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폭락이라고 얘기했으면 폭락도 아니에요. 20%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20% 정도가 떨어졌을 때 아, 좋은 자리가 왔네 하고 얼른 사야지 하면서 기관들 유입이 되면서 여기서 버스가 출발하게 되죠. 상승 버스. 그렇죠? 탑승했니? 간다 이러고 이렇게 한 단계를 딱 올려버립니다. 그랬었어요. 비트코인 때는. 그럼 이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될지 뭐 다들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금도 한번 제가 가지고 왔네요. 금도 여기 현물 ETF가 되고 나서 조금 눌려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계속 상승을 하기는 했죠. 이 긴 시간으로 보면 쭉 상승이고, 그렇죠? 긴 시간으로 보면 쭉 상승이고 요 안에서도 올랐다 내렸다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올라간다 보고 샀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면 이런 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언제나 장기간으로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은 좋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하루하루 우리 하루하루의 고통을 감내하려면 항상 언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해는 뭐 메타가 뭐야 이랬을 때 뭐 AI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종목을 관련 종목을 매수를 했어. 그러면 당장 내일 오르냐 내일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일 떨어지는 순간 나는 불행해진 사람이 되는 거고 내일부터 오르는 그걸 맞이하면 난 너무 잘 샀다는 생각에 행복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걸 분으로 하려면 또 60을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길면 그 긴 세월 그냥 훅 간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이 물렸을 때의 고통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 당장 뭐가 오르냐, 당장 내일 뭐가 오르느냐, 내가 샀을 때부터 오르냐. 이게 사실은 그 뷰를 내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이런 거,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월봉 차트잖아요. 월봉 차트. 월봉 차트 띡 보고 아, 올라가네 하고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진짜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오를 거, 당장 내일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투자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뭐 뉴스나 생각을 할 때 올해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하고 그 종목 틱 사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뭐 올해는 이게 메타래. 그러면 지금 차트를 보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날봉 이하의 단기 시간, 단기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단기적으로 얘가 저점인지 단기적으로 고점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날봉상에서 지금 이더리움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항을 맞고 떨어졌고 여기에서 지금 아래 위로 꼬리가 팽팽하게 여기가 지금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매물대 구간인데 여기가 1차 지지, 여기가 2차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 정도 떨어지는 거는 지금 그냥 뭐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 이렇게 쭉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인 거지. 이것을 보고 한 요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아, 이더리움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내가 당장 투자할 거다. 그러면 날봉 이하의 시간봉을 보고 내가 지금 사려는 가격대가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싹 붙어 있는지,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보통 이런 데가 오면 한번 맞고 튕겨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본절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장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시장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생각에 우리의 시나리오와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임했는데 됐다. 그러면 좋아 잘 가고 있어 이거고 만약에 아니면 내가 아님을 빠르게 인지하고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언제 들어가느냐, 그다음 내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느냐를 중요하고 그 시간을 벌 때까지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날봉으로 보면 이렇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점부터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을 때 저항에 부딪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큰 추세를 봤을 때 큰 추세를 보면 이더리움의 추세가 최근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전주가 지금 일단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마감이 되지 않았고 긴 양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얘가 지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여기는 완전 고점이고 얘가 여기서 쭉 하락할 거야 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이고 적어도 이 주봉이 마감된 이후 다음 주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큰 양봉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이렇게 돌리진 않아요. 요런 어떤 게 막 마찰이 있고 티격태격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씩 밀리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상승하는 중이고 이 전주에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RSI 상으로 보면 정상범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얘가 소폭 이렇게 밀리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건 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체되어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하여도 이 밑에까지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는 옆으로 가고 있네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를 한 번에는 절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추세가 위, 아래 아니고 옆도 있다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시간봉으로 가보려면 이렇게 4시간봉, 1시간봉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봤을 때 이 저점을 한번 내렸지만 그래도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은 좀 좋은 신호라고 제 생각에는 판별이 되고요.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겁먹을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있고 여기에서 고점을 높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얘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힘이 팽팽하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을지 안 뚫을지를 도전을 할 테고요. 떨어지게 되면 최소한 요 빨간 선, 요 꼬리 아래로 떨어졌을 때 조금 여기서 시간 조정이 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코인 장이 오려면 우선 이더리움이 잘 버텨줘야 되겠고 비트코인도 이제 금방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시고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아직은 아래를 보기보다는 조금 눌리면 매수할 그런 타이밍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20% 이런 거는 순식간에도 가고 자칫 잘못하면 하루에도 마이너스 20을 가요. 모든 코인 알트들이. 그러니까 항상 쏠 때 들어가면 무조건 위험하고 무조건 눌리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게 사실 2020년 이때 코로나 이후에 펼쳐졌던 대불장은 정말로 말 그대로 대불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이 올지는 사실은 그런 장이 이렇게 2, 3년 만에 벌써 온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아시면 좋고 그럴수록 어떤 섹터에 내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거래소 아니면 뭐 국내 거래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코인을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직접 채굴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보고 그냥 가격에서 이걸 어느 정도 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거 그러면 일단 아직 S1이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거래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던 것이 아니라 현물 ETF가 됐다. 그러면 일반적인 증권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기관, 네노라는 미국 기관 정말 든든하죠. 블랙록을 비롯해서 든든한 그런 기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믿음과 신뢰에 조금 더 힘이 보태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기관들의 상품을 통해서 기관 유입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 거래소를 쓰지 않아도 일반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 거래소를 플랫폼 통해서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신뢰도도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언제부터 거래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제가 각국의 이제 코인, 현물 ETF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어요. 2020년에 승인되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트코인 진작에 됐고 4월에 이더리움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도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나란히 쭉쭉쭉쭉 승인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현물 ETF도 없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이러다 크립토 갈라파고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가 뭔지 아시나요? 제 아름다운 섬인데, 아름다운 섬. 이 섬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립된 거를 뜻해요. 고립이 되어서 좀 떨어진다. 남들보다 뒤처진다. 뒤처지는 걸 얘기합니다. 고립되어 뒤처진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현물 ETF를 뭐 승인을 한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또 괜찮아.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미국에 있는 현물 ETF를 우리는 거래할 수가 없어요. 선물 ETF는 거래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일반적인 증권이라고 하면 뭐 대중적인 그런 어플 깔아서 하시는 증권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권 어플들을 켜면 우리 보고 사잖아요. 뭐 애플도 사고 구글도 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물 ETF는 살 수 있어도 현물 ETF 구입이 불가합니다. 왜? 아니 지금 전 세계인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못해요?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딱히 법이 개정안이 막 빠르게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물 ETF도 없을 뿐더러 현물 ETF가 출시됐지만 비트코인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더리움은요. 비트코인도 안 되는데 무슨 이더리움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기술적으로 봐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고 업비트 거래량으로 봐도 지금 세계 2위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이낸스 다음에 업비트잖아요. 그렇죠? 바넨 다음이 업비트인데 우리나라의 이런 지금 거래소가 지금 세계적인 2위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근데 현물 ETF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기술주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장이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 같은 경우도 보면 기술주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술주가 들썩들썩하죠. 그렇죠? 뭐 최첨단 소재, 뭐 신재생, AI, 뭐 이런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가 증시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 기술력 이런 걸로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게 다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는 첨단 기술 쪽으로 앞서 나가는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국을 보자고요. 지금 간밤에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데
그분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나무 누나가. 이더리움 ETF는 사실 우리는 이거 될 줄 몰랐다. 우리는 될 줄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이든 정부 측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다. 갑자기 돼서 우리도 약간 놀랬다. 이런 얘기를 약간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많은 시그널을 또 줬었어요.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때는 기관들을 뭐 어떤 기관이 뭐 내일이 데드라인이고 뭐 마감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한 번에 다 해줄 것 같고 우리 그때 SEC랑 여러 가지 긴밀한 내용을 주고받고 있고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도 조금 의아하다. 이더리움 ETF가 안 될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 우리는 어떠한 언지를 미리 받거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S1이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버렸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뭔가 바이든 정부에 뭔가 입김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를 제기했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뉴스에서 지금 바이든 친암호화폐, 바이든 2주 전에 암호화폐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을 뭐 여러 가지를 문의해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짝짝짝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근데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팽팽합니다. 그쵸? 근데 트럼프는 선거 그 유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거 자금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받기도 하는 등 굉장히 친암호화폐로 나가고 있어요. 내가 바로 친암호화폐. 나를 뽑아주면 저는 친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지지하시는 분들 저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견제하는 거죠. 바이든이 견제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이든이 나도 친암호화폐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도 친암호화폐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 바이든 둘이 팽팽해요. 지금 여론의 지배적인 의견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 친암호화폐야 라고 얘기하고 바이든이 아니 나도 친암호화폐야. 너만 친암호화폐야? 나도 친암호화폐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뭘로 가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돼도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코인이 오를 수 있고 바이든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코인은 꿀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이번 미국 대선의 수혜는 암호화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어야 우리 또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뭔가 미국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우리나라도 뭔가 현물 ETF를 출시를 한번 뭐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단 알트 대불장 재료로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가 없지만 미래에 결국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세계적인 대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승인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호재인 거죠. 호재. 생각지도 못한 호재.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오면 코인이 올라가죠. 이런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 세계 거래소의 입지에 예상치 못한 호재는 분명히 코인 시장에 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현물 ETF 한국에서 승인이 날 것이고 시기가 문제인 거죠. 시기가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 시기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금감 원장인 이복현 이제 원장님께서 게리 겐슬러와 최근에 여러 가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SEC의 게리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불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뭔가 교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머지않아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하나의 호재가 여기서 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의 핫 키워드. 우리가 과거 2020년 그때 코로나 때 불장 때의 핫 키워드는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을 안고 이때 게임주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이제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디파이나 다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술에서 소외가 돼버리면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소외받으면 그냥 눌려있는 수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코인들처럼. 지금 아무리 불장이어도 이때 당시에도 뭐 사기 코인도 있었고 상패 코인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보고 어디에 투자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얼마 전에 미니 불장이라고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들 미니 불장이라 그랬는데 2024년 초 그 미니 불장에서도 상패되는 애는 상패됐고 반응이 없고 가격이 계속 저점에 머물러 있는 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의 핫 키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RWA, 그다음에 AI, 그리고 밈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핫 키워드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생각할 거는 요새 좀 꿈틀했던 거는 바로 이 이슈였죠. 좋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됐어. 그럼 다음 현물 ETF 타자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현물 ETF 타자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 이미 가격은 떡상을 시작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구트위터 X라고 하는데 X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다음 현물 ETF는 솔라나다. 왜? 솔라나가 한 3대장쯤 되니까요. 그렇죠? 여기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얘네들은 거의 뭐 스테이블 코인이고 솔라나, 그다음에 리플 이렇게 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됐고 다음 타자는 솔라나 아니면 리플.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솔라나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은 솔라나지. 월가의 솔라나잖아요. 월가가 미는 코인 솔라나. 솔라나 안 솔라나? 솔라나. 그래서 솔라나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해서 솔라나가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리플이 될 거라는 사람은 제가 이 코인의 역사를 보면 상위 10위 코인, 상위 10위 안에 있었던 코인 역사표가 있어요. 역사표. 거기를 보면 이 코인의 역사에 계속 10위 안에 머물렀던 대장, 과거, 구 알트부터의 명성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왕자를 유지하고 있는 그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리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음은 리플이다. 그리고 리플이 SEC에서 승소했죠. SEC와의 소송에서 붙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싸운 끝에 리플이 이겼습니다. 리플이 이겼어요. 그래서 SEC에서 이긴 리플이 현물 ETF 다음 주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증권성, 뭐 증권법 위반 이런 거에서 약간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타자는 솔라나다, 리플이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현물 ETF 타자가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라나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이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더리움 생태계, 솔라나 생태계 이렇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에서 나온 코인들이 일제히 쭉 오르기도 하고 솔라나 기반의 뭐 밈코인이라는 솔라나 기반의 뭐 해가지고 솔라나 기반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의 기반이 됩니다. 지구상에 지구가 있고 코인이라는 지구가 있으면 여기 이제 땅들이 있는 거죠. 나라들이. 거기에 있을 때 이더리움 올라갑니다. 솔라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틀, 생태계의 틀이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에 대적할 만한 게 솔라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솔라나 그리고 SEC와 이겼다거나 솔라나는 어쨌든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리플이 지금 과거 역사가 몇 년인데 응? 짬밥 순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리플이 다음 현물 ETF의 투자 순위가 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솔라나와 리플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RWA죠. RWA 묻었다 하면은 엄청 많이 상승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온도 바이낸스예요. 온도. 얘는 업비트 상장이 되지 않은 코인입니다. 그럼 느낌 오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비트 상장되는 순간 다들 아시죠? 아까 들으셨으면. 그래서 제 업비트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에요. 온도는. 그런데 얘가 최근까지만 해도 엄청 올랐어요. 이번 주니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로 기관 자금이 몰린다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였고요. 얘가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업비트 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관 리포트에도 등장을 하면서 이 폴리메쉬는 RWA에서 약간 잔뼈 굵은 코인이에요. 이 RWA계에서 폴리메쉬는 우리가 원조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RWA가 주목을 받는데 지금 2024년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 시장이 아주 폭망했을 때 RWA라는 개념은 계속 쭉 있어 왔고 그거를 토큰화한다라는 그 개념이 막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내가 원조다 하는 게 약간 폴리메쉬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시장이 완전 초기이고 각광받지도 못하고 그 힘든 시절인 2017년도부터 우리 있었어. 우리 2017년도부터 있었고 우리가 크립토 다 이겨냈고 우리 그 2018년도에 그런 장들도 우린 다 이겨낸 우리는 나름 전통 있는 이 분야에 전통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약간 강조하는 게 폴리메쉬입니다. 그래서 기간 리포트들에도 보시면 폴리메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역사가 또 오래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폴리메쉬가 약간 또 강자다 할 수가 있는데 폴리메쉬의 시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팔랑거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에 나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말 1시간 봉, 15분 봉, 5분 봉, 1분 봉 봐가면서 얼마에 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시원하다라는 것은 내려올 때도 시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굉장히 상승 기울기가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들어 올렸고 아직은 이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지점에서 떨어지면 추세를 약간 이렇게 돌려가야 될 것 같고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이 체인링크 왜 갖고 왔냐면 얘랑 이제 헤데라랑 가지고 왔는데 헤데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빔 보이시죠? 이 빔이 블랙락이 묻었다. 블랙락 RWA가 묻었다 해서 갑자기 떡상을 했던 겁니다. 이 헤데라가 원래 RWA 하던 때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RWA 하면서 블랙락이랑 뭘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루머가 돌면서 막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블랙락이 우리 협업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후 꺼졌죠. 그런데 이게 또 알고 보면 이 블랙락이 약간 또 음모론 헤데라와 협업을 한 중간 회사가 있어요. 중간 기업이 있고 그다음 블랙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회사랑 헤데라랑 협업을 한 건데 이 중간 회사가 이 지분도를 살펴보면은 블랙락의 지분이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헤데라는 얘네랑 협업을 했는데 얘네가 블랙락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대주주니까 우리는 블랙락이랑 협업한 거랑 비슷한 거야라고 했지만 블랙락은 아니 우리가 여기 뭐 있긴 하지만 우린 헤데라랑 직접적으로 한 게 없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지금 소멸된 상태이지만 언제끔 다시 꿈틀꿈틀 거려도 또 약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헤데라처럼 체인링크에서 갑자기 발표합니다. 우리도 RWA예요. 우리도 RWA. 그러면서 RWA가 체인링크에 살짝 양념장이 이렇게 탁 쳐진 거죠. 그러면서 체인링크 지금 갑자기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재밌고 약간 변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인링크가 RWA가 묻어가지고 최근 굉장히 상승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서 구알트에서도 뭔가 RWA 같은 게 묻을 뭔가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겠네, 살아날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거 이외에 뭐 에이다라든지 뭐 구게임주들, 샌드박스 뭐 이런 코인들은 아직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 RWA 토큰과 관련해서 어쨌든 핫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RWA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은 약간 그런 테마이기는 하고 보통 보고서들을 보면 보통 한 2030년도까지를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얘네가 시장이 엄청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서들을 줄줄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코인장에서의 AI 원래 또 대장이라고 하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폭등과 관련돼 있었던 코인은 월드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월드코인. 월드코인이 이 홍채를 가지고 이게 인간의 이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티격태격이 많고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니까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얘네들을 홍채 인식을 못하게 금지를 쭉쭉쭉쭉 하면서 이 월드코인이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 홍채 인식을 하는 그 검사 등록소들이 없어졌었죠. 왜냐하면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인식은 재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홍채 인식은 다시 재개를 한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결정 날지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샘 알트먼이 밀고 있던 이 월드코인이 굉장히 흐지부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는 최근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거 이외에 최근에 또 AI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XAI라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샘 알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갈라서기를 해버리죠. 그쵸? 사이가 좋았는데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왕자가 누가 될 것이냐? AI계. 샘 알트먼이냐? 일론 머스크냐? 지금 왕자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밈을 봅시다. 밈은 언제나 그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타고 항상 있어 왔어요. 코인계에서는. 그래서 과거부터 살펴보면 2020년도에 도지가 엄청 사랑을 받았었고 얼마 전에 도지의 마스코트였던 그 강아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도지 이후로 도지를 필두로 일론 머스크가 이때 한몫했죠. 그렇죠? 이때 일론 머스크가 코인계에서 왕자 넘버 1이었고요.
도지 이후로 시바이누도 올랐고 그리고 페페코인은 사실 올해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올해도 엄청 많이 올라서 정말 수천 %를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2023년에는 봉크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는데 올해는 누구? 이거죠. 올해는 누구? 근데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뭐 솔라나 기반 밈 코인들이 가냐, 베이스 기반 밈 코인들이 가냐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밈 주식이라 그래서 GME, 게임스탑 아시죠? 게임스탑이 요새 엄청 많이 폭등을 했었죠. 키스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대장개미죠. 대장개미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영상이 이렇게 트윗이 이렇게 날리면서 뭐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가볼 때가 되지 않았니?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뭔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GME가 폭등을 해버렸고 그 폭등 소식에 힘입어서 밈이 다시 한번 활개를 치면서 페페가 장난 아니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 2024년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밈은 언제나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등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하루에 70%도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주식이요. 주식이 하루에 70%도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장은 어떻겠어요? 그럼 100% 이상 왔다리 갔다리를 하루 만에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함을 항상 아시고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큰 돈을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재미로 나는 이 캐릭터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강아지, 그다음에 개구리 맞나요, 페페? 그리고 지금 고양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고양이. 약간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강아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으니 그런 건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트렌드에 귀를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초읽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살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소재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방!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